제가 전체주의를 먼저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가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고 전체주의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주의는 이제 영어로 토탈리테리언이즘이라고 합니다. 전체주의는 그래서 국가나 특정 권력 집단이요, 사회의 모든 영역,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영역을 철저히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의 이념이나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체제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권위적 지도자, 둘째는 이념의 우위, 셋째는 중앙 집권적 통제, 넷째는 공포 정치가 있습니다. 먼저 권위적 지도자는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의 권력이 법 위에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던 정치 시스템이 바로 전체주의고요. 이들이 권위적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이념의 우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가 당연히 우위가 있고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했던 파시즘, 나치즘 다 이념을 우위에 두고 있었죠. 특정 이념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의 모든 활동이 조직이 되고 국민은 이 이념에 동조해야 하고 반대하는 행위는 탄압을 받게 되죠. 세 번째, 중앙 집권적 통제입니다. 당연히 전체주의 국가니까 중앙 집권적 통제를 하죠. 경제, 교육,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가 모든 것을 개혁하고 관리를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이 되죠. 네 번째는 이제 공포 정치입니다. 비밀 경찰, 검열, 강제 수용소 등 공포와 폭력을 통해서 국민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대중선전입니다. 대중선전은 국가의 이념과 지도자를 찬양하는 대규모 선전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충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가 그렇습니까? 북한이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교육은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죠. 중앙 집권적인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죠. 여섯 번째, 전체주의 국가에서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개헌을 할 때 얘네가 뭘 합니까? 개인의 자유를 갖다 제한하기 위해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그러잖아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요, 국가와 집단의 이익 아래에 두어지고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항상 개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나 자신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중간자를 두면 안 됩니다. 중간자를 두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죠. 그래서 그 역사 속에 그런 전체주의의 사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나치 독일이 그랬고요. 스탈린 차의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전체주의였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중국도 전체주의 국가라고 봐야 됩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뭐예요? 말이 좋아 인민해방군이지 우리의 국군과 다릅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당군이에요, 당군.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의 기반을 지키는 그 기반을 수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당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군대예요, 공산당의 군대. 그래서 이 전체주의는 현대 민주주의 체제와 반대되는 개념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다르게 국가의 통제와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는요, 보통 독재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북한이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식 민주주의가 되게 우월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중국의 전체주의 시스템을 옹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그리고 여전히 중국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여러분, 이 사람 잘 아시죠? 에드워드 스노든입니다. 이 사람이 전 NSA 요원이었죠.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국가안보국 소속의 전직 컴퓨터 기술자였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그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내부 고발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영국의 그 배우 러셀 브랜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해서 남긴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아주 울림이 큰 얘기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거대한 음모는
공개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노든이 러셀 브랜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남겼던 발언 가운데 그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 경우에도 NSA의 전세 감시 및 감청 활동을 하는 시스템의 일부였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로 인해 내 자신이 음모론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사실로 증명된 음모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유는 그것이 너무도 위협적이고 총체적이며 두렵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거론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가장 거대한 음모는 오히려 공개적이고 악명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법과 정책, 정부와 기술,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여기에 관련된 공모자들은 자신들의 진짜 목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진행되는 최신 정보가 모든 곳에서 보도가 되고 뉴스 등을 통해 너무나 자주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 신속하게 달려가는 저들의 야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고 있고 지배 세력은 의도적으로 문제를 추상적으로 지루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 예쁘게 생기신 이 아주머니는 이분은 이제 그 영국 출신 언론인입니다. 로라 도드 스워스라고 하는 영국 출신 언론인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A State of Fear라고 그래가지고 로라 도드 스워스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대다수 언론이 불필요하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 이게 일종의 대중을 겨냥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독재를 경계해야 한다. 심리는 대중을 향한 핵심 무기이고 인간의 심리는 정말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독재 시스템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 독재 시스템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월드 가버먼트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독재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큰 그 관점에서 보면 한국 코리아 리셋이 일어난 거죠. 이것도 그레이트 리셋의 한 과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옛날에 원래 그 미국의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원로 당원이었어요. 빌 클린턴 집권 시기에 대통령 정치 고문이었습니다. 나오미 울프라고 해서. 근데 이 나오미 울프는 사실상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미국이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여성이 한 얘기를 왜 소개해드리냐면 지금 한국이 가고 있는 이 과정이요. 지금 이 나오미 울프가 얘기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미국에서 한 번 더 나왔으면 전체주의 국가로 직행하는 것은 분명했을 거라는 것이 이 나오미 울프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나오미 울프의 분석입니다. 얼마 전에 이 나오미 울프가요, 미국의 그 폭스뉴스 전직 앵커였던 터커 칼슨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바이든 행정부 때,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이든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은 우리의 눈앞에서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경고를 했었습니다. 책이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파시스트 미국으로 가는 10개 단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파시스트 국가,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10가지 단계를 요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영어 모르셔도 되고요. 뭐 영어 아시는 분이면 더 좋고.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내부나 또는 외부의 무서운 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고 믿게 해서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팬데믹 때 이걸 했죠. 두 번째 단계는 위협자나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 이외의 감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중이 안전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깡패 단체를 설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젊은이들, 즉
깽단으로 구성된 준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고발을 독려를 합니다. 내부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4단계. 사실 이 1단계부터 10단계를 갖다가요, 우리는 팬데믹 때 다 겪었다고요, 여러분. 이미 실험 당했죠. 그러니까 5번째 단계에서는 시민단체에 잠입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6번째 단계, 정치적 의견이 다른 지도자를 임의로 구금하고 석방을 합니다. 일단 이 리스트에 오르면 리스트에서 사라지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6단계로. 7번째 단계, 비협조적인 중요 인물, 특히 학자, 학생, 교수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학계는 각종 운동에 불을 지피는 지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80년대 한국에서 운동권들이 이 짓을 했죠. 7단계까지 갔어요. 8단계는 뭡니까? 언론을 통제하고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로 진짜 뉴스를 대체합니다. 파시스트 시스템, 다시 말해서 전체주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혼란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뭡니까?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조금씩 포기해버리죠. 좌익들이 뭘 하고 있죠? 이 8단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였습니까? 전부 거짓말이었죠. 김어준이 한 얘기가. 오죽하면 미 국무부가 아는 바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얘네는 가짜냐 진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해버리는 겁니다. 이 좌익 세력들이.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 반대자를 일괄 고발해버렸죠. 그리고 탄핵의 내란죄 제외하고 국민의힘 국민께 사과하라고 하면서 압력을 넣었습니다. 고발까지 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을 탄핵시켜서는 안 된다. 또는 선관위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네티즌을 갖다가 적으로 규정하고 고발을 해버리고 앉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민주당이 뭐합니까?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12명을 이미 고발했다고요.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9번째 단계는 반대 의견이 바로 반역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냥 반역 세력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세상. 마지막 10번째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법치를 종식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오미 울프의 독재국가로 가는 1단계에서 10가지 그 스텝을 보면은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9단계, 10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법치를 종식시켜버리는 거라니까요. 헌재 재판관 대행이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다거나 공수처가 대통령 잡으러 가지 않느냐. 이거 다 지금 뭐예요, 여러분? 법치를 종식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게 1단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6단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9단계, 10단계 다 와 있다니까요. 나라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말씀드렸죠. 그나마 주한미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말 들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군이 국가 시스템이 전체주의화가 되면은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군인 경찰은 그 국가 전체주의 시스템의 하수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군경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탄압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SF 작가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과 올더 썩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베이스로 해서 조지 오웰의 1984 그리고 장리 고다르의 알파빌 등의 선례를 참고해 만든 SF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는 사회 혼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질서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상이 순조롭게 실현되는 세계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반동으로 규정하고 체제에 순응시킵니다. 그렇지만 반대 세력의 처벌 과정에서 사회 불안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결국 독재자는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권좌에서 축출됩니다. 영화 이퀄리브리엄은 전체주의 정부가 통치하는 국가인 리브리아를 그린 영화입니다. 제3차 대전 발발 이후 사람들은 다시금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일치합니다. 그리고 갈등 없는 세상을 향한 대중의 갈망을 넣고 집권한 세력은 영원히 전쟁을 없앨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싸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배 세력은 인간의 감정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약물인 프로지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지움을 사람들이 하루 3번씩 주사하도록 했습니다. 절멸 위기를 겪었던 리브리아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옆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루 3번에 걸쳐서 약물을 주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배 세력은 주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법집행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 특수경찰의 명칭은 그라마톤 클레릭입니다. 타인의 감정 변화를 느끼는 능력을 타고난 이들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프로지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주인공 존 프레스턴은 그라마톤 클레릭 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특수요원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프로지움을 투약하지 않은 채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수색하고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레스턴은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도 마치 춤을 추듯이 권총을 쏘아서 일당백으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리브리아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시청하는 가두의 스크린을 통해서 전쟁은 사라지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면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라마톤 조직은 수사 과정에서 바닥에 숨겨놓은 모나리자가 진품임을 판별한 뒤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소각을 해버립니다. 명화의 예술사적 중요성이나 금전적 가치는 그들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료인 파트리지가 예이츠의 시집을 숨겨놓은 것을 보고 처단을 합니다. 과거 자신의 부인이 프로지움을 투약하지 않아서 처벌을 당했을 때에도 구해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에게 동료를 벌하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파트리지의 후임으로 흑인 클레릭이 오는데 그는 프레스톤과 닮은 점이 많다면서 노골적으로 경쟁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탄탄대로처럼 펼쳐지던 그의 커리어에도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그는 투약 직전에 프로지움 병을 깨트리고 맙니다. 약을 다시 받으러 갔지만 때마침 발발한 사고 때문에 센터가 폐쇄되어 프로지움을 수용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프로지움을 복용하지 않게 되자 그는 오랜 동안 잊고 지냈던 슬픔, 기쁨, 감동, 그리고 분노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창 너머 쏟아지는 햇살에 감격을 하게 되고 베토벤 교향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항 세력의 지역을 수색하다가 그라마톤 대원이 애완견을 발견하는데 프레스턴은 애처롭게 우는 강아지를 살처분 못하게 하고 반군의 생화학 무기가 감춰져 있는지 조사하겠다면서 핑계를 대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집에서는 강아지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전의 장소에 데려다 놓게 되는데 반군 지역에서 신분증도 없이 배회하다 그라마톤의 불신 검문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했던 프레스턴은 그를 에워싼 여러 명의 그라마톤을 처치해버립니다. 그라마톤이 반군 지역에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일 때 프레스턴은 몰래 반군 대원을 인솔하고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그렇지만 프레스턴의 파트너인 브렌트가 그의 행동을 예견하고 매복해 있다가 전원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프레스턴의 태도를 떠보기 위해서 반군들을 직접 사살하라고 권총을 건네줍니다. 이처럼 위기에 몰린 프레스턴은 부사령관을 만나서 자신의 충성심을 보일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파트리지의 행적을 쫓아 도서관 사설을 신문하고 서가의 지하층에서 저항 세력의 본거지를 발견합니다. 저항 세력의 지도자인 유게는 그의 감정 상태를 조사한 뒤 자기 편으로 맞아주는 조건으로 프레스톤에게 지도자를 암살할 것을 요구합니다. 프레스톤의 기이한 행적을 수상하게 여겼던 그라마톤 본부에서는 그를 연행해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클레릭이 무너지면 리브리아 국가 기반이 흔들린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프레스톤은 선대의 약혼녀를 사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일이면 처형될 그녀가 안쓰럽습니다. 반역 모욕죄로 사형을 당한 그의 아내와 오브라인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화형장에서 메리가 처형되고 난 직후 프레스톤은 땅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침내 그의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프레스톤은 부사령관 앞에 연행되어 반역죄로 체포된 여자와 정을 나누었다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프레스턴은 자신의 행동은 반군 아지트에 침투하기 위한 책략이었다고 둘러댑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느끼는 슬픔은 한없는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를 만날 수 없는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가까스로 석방된 프레스턴은 집에 돌아와서 그라마톤의 수색에 대비해 거울 뒤에 감춰두었던 약병을 찾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미리 숨겨놓은 뒤였습니다. 다시 말해 프레스턴의 자녀들은 이미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프로지움은 하루 3번 투약을 하는데 점심때 주사하기 직전에는 아침 투약분 약발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지움이 감정을 완전히 없앤다는 정부의 설명은 가짜에 불과하고 리브리아의 시민 모두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그리는 가상의 세계에서 집권 세력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프로지움은 아무런 효능이 없는 약이거나 기껏해야 감정의 강도를 줄이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프로지움을 맞고 감정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무섭기 때문입니다. 리브레이아에서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을 무조건 제거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다수의 대로에서 이탈하는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화의 막바지에서 최고 지도자를 마주하게 된 프레스톤은 그곳에서 전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곳은 색채 없는 도시와 완벽히 대조될 만큼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감정이 질병이라면서 철저하게 억압했던 지배 세력이 뒤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다채로운 감정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턴은 지도자의 관저에서 신기에 가까운 총격술과 검술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이와 함께 선전 방송을 내보내던 방송실에 쳐들어온 프레스턴을 보고 모니터를 조작하는 근무자들이 전부 도망을 칩니다. 프레스턴은 방송실의 컴퓨터를 모조리 총을 쏴서 부숴버립니다. 메리의 리본을 손에 쥔 채 프로지움 공장들이 폭파되고 무장 봉기한 반군들이 리브레에 나온 병력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미소를 지면서 바라보는 것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됩니다.